전라남도 강진. 이곳은 오래된 돌담길이 이어지는 작은 읍내입니다. 비갠 뒤의 아침이었습니다. 젖은 기와 위로 햇살이 번지고 골목 어딘가에서 된장찌개 끓이는 냄새가 바람에 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골목 끝에 낡은 한약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간판도 없고 문도 열어놓은 채 안에서는 70 넘은 할머니가 오래된 약재를 고르고 계셨습니다. 이금순, 올해 73입니다. 저는 그분을 처음 뵈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73이라고 하셨는데 얼굴에서 빛이 났습니다. 주름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름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주름 사이사이에 이상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이마가 환했습니다. 눈가에 잔주름이 많았지만 그 주름은 전부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었습니다. 웃음을 많이 지어온 사람에게만 생기는 주름입니다. 턱선은 부드럽고 둥글었으며 코끝은 은은하게 아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참 편안한 얼굴이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분의 삶은 전혀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힘든 세월을 보내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힘든 세월이 얼굴의 고통이 아니라 빛으로 남았을까요? 오늘 저는 이금순 할머니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분의 인생 이야기 속에는 우리 옛 어른들이 수백 년간 전해 내려온 놀라운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재물운을 알 수 있다는 지혜 말입니다. 관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관상은 그저 타고난 얼굴 생김새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굴은 살아온 날들의 지도이다. 오늘의 마음이 내일의 얼굴을 만든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천 년간 수많은 삶을 통해 축적된 인간 관찰의 기록입니다. 조선시대 최고의 실학자 정약용 선생도 이곳 강진에서 18년 유배 생활 동안 수천 명의 사람들의 얼굴과 삶을 기록하시면서 같은 결론에 이르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현대 행동심리학도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표정 습관이 성격을 만들고 성격이 운명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여러분은 이마와 눈과 코와 입 그리고 턱까지 얼굴의 5곳이 어떻게 재물운과 연결되는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얼굴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를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금순 할머니가 바로 그 살아있는 증거이니까요. 자, 그분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금순 할머니는 1952년 강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가난한 농가의 셋째 딸이었습니다. 밥을 굶는 날도 있었고 겨울에는 장작이 모자라 온 식구가 한 이불에 모여 잤습니다. 그때 금순 할머니의 이마는 어떠했을까요? 사진 한 장이 남아 있습니다. 23세 결혼하기 직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 사진 속의 금순은 눈이 맑았지만 이마에 이미 걱정의 그늘이 있었습니다. 미간 사이에 작은 세로 주름이 하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 옛 어른들은 이마를 천정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늘의 뜰이라는 뜻입니다. 하늘이 그 사람에게 내려보내는 복과 기운이 처음 닿는 자리가 바로 이마라는 것입니다. 이마가 넓고 맑으며 빛이 감도는 사람에게는 좋은 기회와 복이 자연스럽게 모여들고 이마가 좁고 어둡거나 주름이 어지럽게 엉켜있는 사람에게는 복이 들어와도 금방 빠져나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23 금순의 이마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까요? 걱정 말고 지금은 젊으니까 여유를 가지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 이마의 그늘은 이미 가난에 대한 공포를 담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돈이 없어 배를 잠잤던 기억, 아버지가 빚 때문에 고개를 숙이시던 장면,
그런 것들이 이마 위에 그늘로 새겨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관상에서 말하는 이마의 빛은 단순히 피부의 밝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바깥으로 드러나는 첫 번째 창문입니다. 우리가 걱정을 하면 자연스럽게 미간을 찌푸리게 됩니다. 그 찌푸림이 하루 이틀이면 사라지지만 열에 20해가 쌓이면 이마의 근육 자체가 굳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굳어진 이마는 다시 그 사람의 심리를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걱정이 이마를 굳히고 굳은 이마가 더 많은 걱정을 부르는 것입니다. 악순환입니다. 금순 할머니는 25세 같은 마을의 어부 김상호와 결혼하셨습니다. 상호 씨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바다로 나갔고 해가 질 때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금순 할머니는 집에서 밭을 일구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아이를 돌봤습니다. 첫째 딸이 태어나고 2년 뒤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셋째는 또 딸이었습니다. 그 시절 금순 할머니의 얼굴은 바쁘기만 했습니다. 웃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이를 업고 밭에 나가 호미질을 하고 시어머니가 아프시면 병원에 달려가고 남편이 돌아오면 밥상을 차리고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몰랐다고 하십니다. 거울을 볼 시간도 없었어요. 혹시 봤다 해도 내 얼굴이 어떤지 관심을 둘 여유가 없었어요. 먹고 사는 게 급하니까요. 그때 금순 할머니의 이마에는 세로 주름 2개가 선명했습니다. 미간 사이를 가로지르는 주름이었습니다. 우리 옛 어른들은 미간의 세로 주름을 현친문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늘이 꽂힌 자리라는 뜻입니다. 이 주름이 깊은 사람은 성격이 조급하고 걱정이 많으며 재물을 모아도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정약용 선생도 유배지에서 이런 기록을 남기셨습니다. 미간이 펴져 있는 여인의 집은 가난해도 편안하고 미간이 접혀 있는 여인의 집은 부유해도 불안하다. 재물은 편안한 곳으로 흐른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이 말씀은 참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돈은 불안한 사람에게서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 불안이 이마에 먼저 드러나고요. 우리 주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항상 돈 걱정을 입에 달고 사는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의 미간은 대부분 깊이 접혀 있습니다. 반면에 형편이 넉넉하진 않아도 마음이 편안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분들의 이마는 어딘가 환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 정말로 그분들의 살림이 조금씩 나아진다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이마가 편안하면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편안하면 판단이 맑아집니다. 판단이 맑으면 돈을 다루는 능력도 좋아집니다. 이것은 관상의 지혜이면서 동시에 현대 심리학이 말하는 감정 조절과 재정 의사 결정의 상관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25부터 35까지 금순 할머니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마가 점점 좁아지고 어두워지는 줄도 몰랐습니다. 먹고 사는데 정신이 팔려서. 그리고 35이 되던 해 금순 할머니의 인생에 가장 큰 풍파가 닥쳤습니다. 35해 겨울이었습니다. 남편 상호 씨가 바다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폭풍이 불었습니다. 배가 뒤집혔습니다. 같이 나간 어부 3명 중 2명은 구조되었지만 상호 씨는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금순 할머니는 그날의 기억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람 소리가 아직도 귀에 들려요. 그날 밤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불었는지 아이들이 자는 방에서 혼자 벽을 보며 앉아 있었어요. 울 수도 없었어요. 울면 아이들이 깰까봐 그냥 입을 꽉 다물고 앉아 있었어요. 그 뒤로 금순 할머니는 혼자서 세 아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모셔야 했습니다. 돈은 없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것은 낡은 배 한 척과 빚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관상 이야기를 하나 더 해야 합니다. 이마만 재물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옛 어른들은 얼굴에서 5곳을 봤습니다. 이마, 눈, 코, 입, 턱. 이 5곳을 오악이라고 불렀습니다. 5개의 봉우리라는 뜻입니다. 산을 멀리서 보면 봉우리의 모양으로 그 산의 기운을 알 수 있듯이 얼굴에 5 봉우리를 보면 그 사람의 운명의 기운을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셨던 곳이 있습니다. 바로 눈입니다. 관상에서 눈은 감찰관이라고 부릅니다. 마음의 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눈을 통해 그 사람의 속마음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눈에 대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눈에 빛이 있되 날카롭지 않은 여자는 사람을 얻고 사람을 얻은 여자는 재물을 얻는다. 눈이 흐리고 초점이 흔들리는 여자는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고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면 좋은 인연을 놓친다. 여기서 사람을 얻는다는 것은 좋은 인연을 만난다는 뜻입니다. 결혼뿐 아니라 사업, 파트너, 이웃, 친구, 모든 관계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그 좋은 인연이 결국 재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35의 금순 할머니를 떠올려 보십시오. 남편을 잃은 뒤 그분의 눈은 어떠했을까요?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거울을 보면 내 눈이 죽어 있었어요. 빛이 없었어요. 눈동자가 흐릿하고 초점이 맞지 않았어요. 세상이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았어요. 눈에서 빛이 사라진 것입니다. 관상의 관점에서 보면 감찰관이 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도 마음이 열리지 않고 좋은 기회가 와도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 이마는 이미 어둡고 눈마저 흐려졌으니 재물로는 당연히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상태가 3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금순 할머니는 새벽에는 남의 집 빨래를 하고 낮에는 밭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맷바느질을 하셨습니다. 돈을 벌긴 했지만 항상 모자랐습니다. 아이들 학비를 내면 시어머니 약값이 밀렸고 약값을 내면 밥상이 허전해졌습니다. 이때 금순 할머니의 얼굴을 본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저었다고 합니다. 저 여자는 팔자가 사납다. 앞으로도 힘들 거야. 그런데요, 여러분, 그 말이 맞았을까요? 운명이란 정말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 대목에서 관상에 대한 3가지 오해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것이 있거든요. 첫 번째 오해, 관상은 타고난 생김새로 운명이 정해진다? 아닙니다. 우리 선조들이 말한 관상은 골격의 생김새가 아니라 얼굴에 흐르는 기운을 보는 것입니다. 같은 생김새라도 기운이 밝은 사람과 어두운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기운은 바뀝니다. 생김새는 타고나지만 기운은 매일 달라집니다. 2번째 오해, 관상은 고정되어 있다? 아닙니다. 조선의 대학자 정약용 선생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상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바뀌면 상이 바뀐다. 이것이 관상학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얼굴은 고정된 낙인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문서입니다. 매일 다시 쓰여지는 문서입니다. 3번째 오해, 관상은 점쟁이의 미신이다. 이것도 아닙니다. 관상의 역사는 깊습니다. 중국 송나라 시대에 마이도자가 정리한 마이상법은 수천 년간 축적된 인간 관찰의 체계입니다. 미신이 아니라 통계입니다. 수만 명의 삶을 관찰한 결과 어떤 얼굴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삶의 경향을 보이는지를 정리한 기록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빅데이터와 비슷합니다.
금순 할머니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38이 되던 해 봄이었습니다. 금순 할머니는 시장에서 야채를 팔고 돌아오는 길에 한 할머니를 만나셨습니다. 70이 넘은 할머니였는데 키가 작고 허리가 굽었지만 얼굴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이마에서 빛이 났습니다. 눈가에 웃음 주름이 부채처럼 펼쳐져 있었고 입가에 온화한 미소가 늘 걸려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강진 읍내에서 작은 약초 가게를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이름은 박순덕, 나이 72이었습니다. 홀로 약초 가게를 하면서 동네 사람들의 아픈 곳을 살펴주시는 분이었는데 형편이 넉넉하진 않았지만 늘 여유가 있어 보이셨습니다. 금순 할머니가 야채 보따리를 지고 걸어가고 있는데 순덕 할머니가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아이고, 젊은 게 보따리가 저렇게 무겁구먼. 잠깐 쉬어가 차 한 잔 줄게. 금순 할머니는 처음에 사양하셨습니다.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순덕 할머니가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다고 하셨습니다. 약초 가게 안에서 순덕 할머니가 결명자 차를 내려주셨습니다. 차를 마시는 동안 순덕 할머니가 금순 할머니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가, 내 이마에 걱정이 너무 많구나. 미간에 바늘이 꽂혀 있어. 그거 풀어야 해. 안 그러면 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 금순 할머니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초면인 사람이 얼굴만 보고 그런 말을 하다니. 할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순덕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젊었을 때 내처럼 이마가 어두웠어. 남편도 일찍 보내고 혼자 살았거든. 근데 우리 친정 할머니가 관상을 볼 줄 아셨어. 그분이 나한테 그러셨어. 순덕아,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다. 네가 걱정을 놓으면 이마가 펴지고 이마가 펴지면 복이 들어온다. 처음엔 무슨 소린가 했지. 근데 진짜 그렇더라고. 금순 할머니는 그날부터 순덕 할머니와 가까워지셨습니다. 약초 가게에 자주 들러 차를 마시면서 순덕 할머니에게 관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둘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순덕 할머니가 친정 할머니에게 들은 옛 지혜들을 금순 할머니에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그 가르침의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얼굴은 바꿀 수 있다. 뼈는 바꿀 수 없지만 기운은 바꿀 수 있다. 기운을 바꾸려면 마음을 먼저 바꿔야 한다. 마음을 바꾸는 가장 쉬운 방법은 표정을 바꾸는 것이다. 표정이 마음을 끌고 간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표정이 마음을 끌고 간다. 보통 우리는 마음이 바뀌면 표정이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기쁘면 웃고, 슬프면 찡그리고, 그런데 우리 옛 어른들의 지혜는 그 반대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억지로라도 웃으면 마음이 밝아지고 의식적으로 미간을 펴면 걱정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것을 안면 피드백 이론이라고 설명합니다. 얼굴 표정이 뇌의 역으로 신호를 보내어 감정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수백 년 전에 이미 알고 계셨던 지혜를 과학이 뒤늦게 확인한 셈입니다. 순덕 할머니가 전해준 관상의 지혜는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천 년간 이어져 내려온 우리 선조들이 남기신 인간 관찰의 유산이었습니다. 순덕 할머니의 친정 할머니, 그 할머니의 어머니, 그 어머니의 할머니, 대를 이어 전해진 지혜였습니다. 관상의 뿌리는 깊습니다. 중국 송나라 시대에 마이도자라 불리는 인물이 관상학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마이상법이라는 책을 남겼습니다. 그 책에는 수만 명의 삶을
관찰한 결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떤 이마를 가진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코를 가진 사람에게 재물이 따랐는지, 어떤 턱을 가진 사람이 노년에 행복했는지, 그 기록이 한반도로 건너와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만났습니다. 조선시대의 관상은 단순한 점술이 아니었습니다. 인재를 등용할 때도 관상을 참고했고, 혼인을 정할 때도 관상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경험의 축적이었습니다. 수백 년간 수십만 명의 삶을 관찰하면서 얼굴의 특징과 삶의 경향 사이에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바로 이곳 강진에서 18해를 보내시면서 관상에 대해 깊이 연구하신 것도 그런 맥락이었습니다. 선생은 학자답게 미신적인 요소를 걸러내고 인간 심리와 행동의 관점에서 관상을 재해석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생이 남기신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상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바뀌면 상이 바뀐다. 이 한마디가 관상학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금순 할머니는 순덕 할머니에게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에 작은 불씨 하나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고 하셨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제 얼굴이 이렇게 생긴 건 팔자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가난했으니까 나도 가난한 거고, 남편을 일찍 보냈으니까 이마에 걱정이 새겨진 거고, 다 운명인 줄 알았어요. 근데 순덕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운명은 시작점이지 종착점이 아니야. 네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를 향해 걸어가느냐가 중요한 거야. 얼굴도 마찬가지야. 지금 네 얼굴이 어두워도 괜찮아. 아침부터 밝게 만들어가면 돼. 그 말이 금순 할머니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거울을 보실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늘었다, 주름이 많아졌다, 처졌다,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오늘부터 바꿔보십시오. 거울을 볼 때 판단하지 마시고 그냥 관찰하십시오. 내 이마에는 지금 어떤 기운이 흐르고 있을까? 내 눈에는 빛이 있을까? 내 코는 단정한가? 내 턱은 부드러운가?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지금까지의 기록일 뿐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기록을 쓸 수 있습니다. 금순 할머니가 그랬듯이 순덕 할머니는 금순 할머니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금순아, 얼굴의 기운을 바꾸려면 세 가지를 바꿔야 해. 첫째 표정, 둘째 말, 셋째 환경. 표정이 바뀌면 이마와 눈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입과 코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턱과 귀가 바뀐다. 이것은 놀라운 가르침이었습니다. 얼굴의 각 부위가 삶의 어떤 영역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한마디로 정리한 것이니까요. 표정은 마음의 습관이고, 말은 관계의 도구이며, 환경은 삶의 그릇입니다. 이 세 가지가 바뀌면 얼굴 전체가 바뀝니다. 금순 할머니는 그날부터 세 가지를 하나씩 바꿔나가셨습니다. 먼저 표정부터, 그것이 가장 쉬웠으니까요. 매일 아침 입꼬리를 올리는 것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웃을 일이 없는데 어떻게 웃겠습니까? 하지만 순덕 할머니가 말씀하셨듯이 입꼬리만 올려도 됩니다. 진짜 웃음이 아니어도 됩니다. 몸이 먼저 가면 마음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석 달이 지나자 정말 마음이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자연스럽게 입꼬리가 올라갔고 걱정이 밀려오기 전에 미소가 먼저 왔습니다. 그 미소가 이마의 그늘을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나 해보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돈도 들지 않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미간을 50번 쓸어주시고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입꼬리를 올려보십시오. 3초만요. 그것이 여러분의 이마를 밝히는 첫걸음입니다. 그 다음은 말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좀 더 시간이 걸렸습니다. 금순 할머니는 원래 말수가 적은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그 적은 말마저도 대부분 걱정이나 불평이었습니다. 돈이 없다, 힘들다, 걱정이다, 이런 말들이 입에 붙어 있었습니다. 순덕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굴을 만든다. 걱정의 말을 하면 얼굴에 걱정이 새겨지고 감사의 말을 하면 얼굴에 감사가 새겨진다. 간단해. 근데 어려워. 하루에 딱 한 번만 감사하다고 말해봐. 누구한테 할 필요 없어. 혼자서 해도 돼. 금순 할머니는 매일 잠들기 전에 혼자서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천장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공허했다고 하셨습니다. 뭐가 감사한지도 모르겠고. 근데 매일 하다 보니까 감사할 것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건강한 게 감사하고, 오늘 떡이 잘 쪄진 게 감사하고, 날씨가 좋은 게 감사하고, 작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감사의 말들이 쌓이면서 금순 할머니의 입가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입꼬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가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법령선도 이전보다 부드러워졌습니다. 단단하게 굳어있던 입 주변의 근육이 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입은 출납관이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의 재물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감사의 말을 하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면 기회가 옵니다. 불평의 말을 하는 사람 주변에서는 사람이 떠나고 사람이 떠나면 기회도 떠납니다. 이것은 우리 선조들만의 말씀이 아닙니다. 현대 긍정 심리학에서도 감사 일기 습관이 삶의 만족도와 심지어 경제적 의사 결정의 질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조급함을 줄이고 장기적인 안목을 키워주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환경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금순 할머니의 이야기 후반부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순 할머니는 순덕 할머니의 가르침을 듣고 한 가지 결심을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가장 먼저 미간을 펴고 입꼬리를 올리기로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대단한 수련도 아니고 돈이 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눈을 뜨자마자 이마를 펴고 입꼬리를 올리는 것. 처음에는 억지스러웠다고 하셨습니다. 울고 싶은 아침에 웃으라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순덕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진짜 웃을 일이 없어도 괜찮다. 입꼬리만 올려라. 몸이 먼저 가면 마음은 따라온다. 그래서 금순 할머니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입꼬리를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는 미간 사이를 손가락 2개로 부드럽게 펴주셨습니다. 순덕 할머니가 알려준 방법이었습니다. 미간 위에 검지와 중지를 대고 양옆으로 천천히 쓸어주는 것. 하루에 50번씩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돈은 부족했고 아이들은 배가 고팠고 시어머니는 아프셨습니다. 하지만 금순 할머니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금순 할머니가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습니다. 전에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걱정이 밀려왔어요. 오늘 뭘 먹이지? 이번 달 학비는 어떡하지? 시어머니 약은 또 어디서 구하지? 근데 석 달째 되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걱정보다 먼저 입꼬리가 올라가더라고요. 습관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게 걱정도 좀 줄어들었어요.
석 달이 지나자 주변 사람들이 말을 했습니다. 금순아, 너 얼굴이 좀 달라졌다. 전보다 밝아 보여. 무슨 좋은 일 있냐? 좋은 일이 있었을 리 없습니다. 형편은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바뀐 것입니다. 이마의 그늘이 조금씩 걷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간의 주름이 갑자기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이마 전체에 도는 기운이 달라졌습니다. 어둡고 무겁던 기운이 조금씩 맑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즈음부터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일감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읍내 식당에서 아침 도우미가 필요하다고. 전에도 비슷한 제안이 있었지만 금순 할머니는 거절하셨습니다. 창피해서 체면 때문에.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마음이 편해져 있었습니다. 응, 해볼게. 그 식당에서 일하면서 금순 할머니는 요리를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요리 실력이 나중에 할머니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마의 기운이 바뀌니까 눈의 빛도 따라서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관상에서 얼굴의 5봉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밝아지면 나머지도 영향을 받습니다. 이마가 펴지니까 눈에도 조금씩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감찰관이 다시 문을 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을 마주칠 수 있게 되었어요. 전에는 고개를 숙이고 다녔거든요. 남편 없는 여자라서, 가난한 여자라서. 근데 이마를 펴고 나니까 눈도 자연스럽게 위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전에는 땅만 보고 걸었거든요. 우리 선조들은 이것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마가 열리면 눈이 열리고 눈이 열리면 세상이 열린다. 자, 이제 금순 할머니의 이야기에서 코 차례입니다. 43 되던 해 이야기입니다. 식당 일을 하면서 요리를 배운 금순 할머니는 작은 결심을 하셨습니다. 직접 장사를 해보겠다고 시장 한쪽에서 떡을 만들어 팔기로 한 것입니다. 시어머니에게 배운 떡 만드는 솜씨가 있었고 식당에서 일하면서 손님 응대하는 법도 배웠으니까요. 처음에는 정말 작게 시작하셨습니다. 자루에 찹쌀떡을 담아서 시장 골목 끝에 앉아 파셨습니다. 하루에 3,000원어치 팔면 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 금순 할머니의 떡은 맛이 있었습니다.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 뒤에는 하루에 10,000원어치도 팔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관상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코를 제백궁이라고 불렀습니다. 재물의 궁전이라는 뜻입니다. 이마가 하늘에서 복을 받는 자리라면 코는 그 복을 실제로 담아서 지키는 그릇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그것을 붙잡고 키우는 능력이 없으면 복은 지나가 버립니다. 코는 바로 그 능력을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코에 대해 3가지를 보았습니다. 하나, 콧대입니다. 콧대가 곧은 여자는 원칙이 있습니다. 유혹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중심을 지킵니다. 돈을 다룰 때도 감정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과 갖고 싶은 것을 구분할 줄 알고 불필요한 지출을 하지 않습니다. 둘, 코에 살집입니다. 코에 적당한 살집이 있는 것은 넉넉함의 상징입니다. 너무 마르고 날카로운 코는 조급함을 나타냅니다. 돈을 벌자마자 빨리 써버리고 빨리 결과를 원하는 성급함. 반면 살집이 적당한 코는 기다릴 줄 아는 여유를 나타냅니다. 셋, 코끝입니다. 코끝이 둥글고 약간 아래를 향한 형상은 모은 것을 밖으로 흘려보내지 않는 성질을 뜻합니다. 반대로 코끝이 위를 향해 들려 있으면 돈이 들어오는 속도보다
나가는 속도가 빠릅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것을 창고의 문이 하늘을 향해 열려 있다고 표현하셨습니다. 43세 금순 할머니는 장사를 시작하면서 코가 상징하는 시험을 받게 됩니다. 떡 장사가 조금씩 잘 되기 시작하니까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옆에서 장사하는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금순아, 너 이제 좀 벌잖아. 옷 좀 사 입어. 신발도 너무 헌 거 신고 다녀. 금순 할머니도 새 옷이 입고 싶었습니다. 오래전부터. 하지만 할머니는 옷을 사지 않으셨습니다. 순덕 할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순덕 할머니가 그러셨거든요. 돈이 처음 들어올 때가 가장 위험하다. 작은 돈이라도 지킬 줄 알아야 큰 돈이 따라온다. 코끝이 들려있는 사람은 작은 돈을 업신여기고 큰 돈은 영영 오지 않는다. 금순 할머니는 하루에 벌어들이는 돈에서 매일 1,000원씩을 따로 모으기 시작하셨습니다. 양은 냄비 밑에 봉투를 숨겨놓고 거기에 1,000원씩, 한 달이면 3만 원, 1년이면 36만 원.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이 금순 할머니의 마음에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나는 돈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다. 이 느낌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느낌이 쌓이면서 충동적인 소비가 줄어들었습니다. 전에는 시장에서 예쁜 물건을 보면 참지 못하고 샀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하지만 이제는 하루를 기다렸습니다. 하루가 지나면 대부분의 충동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옛 어른들은 코만 보지 않았습니다. 입도 함께 보았습니다. 입은 관상에서 출납관이라고 부릅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관장하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재물뿐 아니라 말도 포함됩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의 재물운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우리 선조들은 보았습니다. 입이 단정하고 입술이 적당히 두툼한 여자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말만 하고 남을 험담하지 않으며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킵니다. 이런 여자에게는 신뢰가 쌓이고 신뢰가 쌓이면 기회가 찾아옵니다. 반면 입이 앞으로 나오거나 입술이 얇고 항상 벌어져 있는 여자는 말이 많고 비밀을 지키지 못하며 약속을 쉽게 어깁니다. 이런 여자에게는 사람들이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기회가 줄어들고 재물도 따라서 줄어듭니다. 또한 입 양옆으로 내려오는 두 줄이 있습니다. 법령선이라고 합니다. 선조들은 이 법령선을 보고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재물의 흐름을 읽었습니다. 법령선이 적당히 뚜렷하고 입 양쪽으로 균형 있게 내려온 여자는 조직을 잘 이끌고 주변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재물이 안정적으로 흐른다고 보았습니다. 금순 할머니는 장사를 하면서 말에 대해서도 배우셨습니다. 순덕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금순아, 장사할 때 말을 아껴라. 필요 없는 말 많이 하면 손님이 오히려 의심해. 좋은 물건은 말이 필요 없다. 떡이 맛있으면 입소문이 알아서 나. 네가 할 일은 떡을 잘 만드는 것이지 떠드는 것이 아니야. 금순 할머니는 이 가르침을 지키셨습니다. 시장에서 목청 높여 호객하는 대신 조용히 떡을 만들고 손님이 오면 따뜻하게 맞이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이 한마디만. 그런데 이상하게도 금순 할머니의 가게 앞에는 늘 사람이 줄을 섰습니다. 45이 되셨을 때 금순 할머니는 시장 골목에 작은 가게를 하나 얻으셨습니다. 양은 냄비 밑에 모아두었던 돈이 2만 원이 되기까지 3년이 걸렸습니다. 그 돈으로 전세를 놓고 가게를 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가게를 연 뒤에 손님이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길바닥에 앉아서 팔 때는 불쌍해서 사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게를 열고 나니까 금순 할머니의 떡을 진짜 맛있어서 사 먹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코의 기운이 살아난 것입니다. 재물을 담을 줄 아는 그릇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작은 돈을 지켜온 습관이 조금 더 큰 돈을 다루는 능력으로 자라난 것입니다. 그런데 코의 기운이 살아났다는 것을 금순 할머니가 실감하신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47 되시던 해의 일입니다. 그해 여름 큰 장마가 졌습니다. 시장 골목이 물에 잠겼고 금순 할머니의 가게도 물이 들어왔습니다. 냉장고가 고장나고 재료가 상하고 가게 안을 다시 수리하려면 적잖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전에 같은 일이 있었다면 금순 할머니는 무너지셨을 것입니다. 걱정에 미간이 접히고 눈이 흐려지고 며칠 밤을 뒤척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의 금순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물이 빠진 다음 날 아침 금순 할머니는 가게 앞에 앉아서 양은 냄비 밑에 있던 봉투를 꺼내 보셨습니다. 4년간 1,000원씩 모은 돈이 거기 있었습니다. 140만 원 정도, 큰 돈은 아니었지만 가게를 수리하고 재료를 다시 사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 순간 금순 할머니가 느끼신 감정을 그분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내가 돈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걸. 전에는 돈이 조금만 생겨도 불안했어요. 이거 빨리 써야 해. 혹시 잃어버리면 어떡해, 이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그날 양은 냄비 밑에 돈이 있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 참 마음이 편했어요. 아, 내가 준비가 되어 있었구나. 내가 이 위기를 넘길 수 있구나. 그 편안함이 코에서 온 거예요. 코가 단단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140만 원이라는 금액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준비되어 있다는 느낌입니다. 그 느낌이 사람을 바꿉니다. 불안한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불안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재물을 다룰 줄 안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적은 돈으로도 평안합니다. 우리 선조들이 코의 형상으로 재물운을 보신 것은 바로 이것을 간파하셨기 때문입니다. 코가 단정하고 코끝이 둥근 사람은 돈에 대한 불안이 적습니다. 필요한 만큼 쓰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모읍니다. 반면 코가 불안정하고 콧구멍이 드러나 보이는 사람은 돈에 대한 불안이 큽니다. 있어도 쓰고 없어도 걱정하고 항상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 느낌 자체가 재물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가게를 수리하고 다시 문을 열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마 전에는 강진시장에서만 이름이 알려져 있었는데 장마 뒤에 복구가 빨랐던 가게가 금순 할머니 가게뿐이었습니다. 다른 가게들은 한 달 넘게 문을 닫았는데 금순 할머니는 이틀 만에 다시 떡을 만들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본 읍내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저 금순이네는 참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빨리 다시 시작하지? 그 소문이 퍼지면서 손님이 더 늘었습니다. 장마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관상에서 말하는 코의 힘입니다. 위기가 왔을 때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힘. 그것은 평소에 작은 절제를 쌓아온 사람에게만 가능한 것입니다. 47부터 48까지 금순 할머니의 장사는 가장 잘 되던 시기였습니다. 하루에 10,000원이 넘게 버시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 시절 강진시장에서 10,000원은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로웠던 것은 아닙니다. 바로 그 시기에 가정에서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큰딸 혜진이의 이야기입니다. 돈을 벌 줄 알게 되었고 돈을 지킬 줄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마는 밝아졌고 코는 단단해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었습니다. 관계였습니다. 덕이 상징하는 것, 땅에 심어야 할 씨앗을 금순 할머니는 장사에 바빠서 아이들과 이야기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밤에 돌아오니까요. 큰딸 혜진이는 중학교 때부터 혼자 밥을 지어 먹었습니다. 동생들을 챙기는 것도 혜진이 몫이었습니다. 15살 소녀가 어머니 역할을 한 것입니다. 금순 할머니는 그때 돈을 벌어다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밥상 위에 반찬이 늘어나는 것이 자식에 대한 책임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더 많이 벌려고. 하지만 혜진이가 원했던 것은 반찬이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곁에 있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엄마의 따뜻한 한마디였습니다. 그것을 금순 할머니는 52살이 되어서야 깨달으셨습니다. 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말씀드린 그 시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란 것이 참 그렇습니다. 한쪽이 풀리면 다른 쪽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금순 할머니의 장사는 잘 되었지만 가정에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48이 되던 해입니다. 큰딸이 서울로 떠났습니다. 대학은 못 갔지만 공장에 취직해서 서울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딸이 떠나면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엄마, 나 여기 안 돌아올 거야. 이 가난한 동네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그 말이 금순 할머니의 가슴에 칼처럼 박혔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새벽부터 밤까지 일한 것도 자식 먹이려고 한 것인데 그 자식이 이 가난한 동네라는 말을 하고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 뒤로 아들도 군대에 갔고 막내딸은 사춘기에 접어들어 엄마와 말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니, 쓸쓸해졌습니다. 금순 할머니는 다시 거울을 보았습니다. 이마는 전보다 밝아졌습니다. 코에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턱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턱이 뾰족해지고 있었습니다. 살이 빠진 것도 있었지만 그보다 턱 주변에 근육이 굳어 있었습니다. 입을 꽉 다물고 사는 사람에게 생기는 턱입니다. 우리 옛 어른들은 턱을 지각이라고 불렀습니다. 땅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마가 하늘이라면, 코가 사람이라면 턱은 땅입니다. 얼굴의 맨 아래에 있는 턱은 그 사람의 노년을 상징합니다. 모든 것이 결실을 맺는 자리, 평생 심어온 씨앗이 마침내 열매가 되는 곳. 선조들은 말씀하셨습니다. 둥글고 두툼한 턱에는 노년의 복이 가득 차고 뾰족하고 마른 턱에는 노년의 외로움이 깃든다. 턱이 풍성하다는 것은 단순히 살이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턱 주변의 근육이 부드럽고 이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평생 웃음이 많았던 사람, 따뜻한 말을 많이 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과 자주 대화를 나눈 사람의 턱은 자연스럽게 부드럽고 둥그러집니다. 반면 입을 꽉 다물고 참아온 사람, 억울함을 삼켜온 사람, 외로움을 견뎌온 사람의 턱은 긴장되고 날카로워집니다. 턱 관절이 굳고 주변 근육이 수축합니다. 48의 금순 할머니가 바로 그 상태였습니다. 장사는 잘 되고 있었지만 집에 돌아오면 혼자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고 아이들은 하나둘 떠나갔으며 남편은 오래전에 바다에서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그 외로움을 금순 할머니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냥 입을 꽉 다물고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참음이 턱에 새겨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관상의 또 다른 부위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귀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우리 선조들은 귀를 매우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귀는 관상에서 최청관이라고 부릅니다. 하늘의 소리를 듣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선조들은 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가 두텁고 붉은 빛이 도는 여자는 복이 깊다. 하늘의 가르침을 잘 듣기 때문이다. 귀가 얇고 창백한 여자는 남의 말에 상처를 잘 받고 자신의 마음도 남에게 잘 전하지 못한다. 여기서 하늘의 가르침을 잘 듣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귀가 두텁다는 것은 들을 줄 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능력. 이것이 있는 사람은 관계가 깊어지고 관계가 깊으면 노년이 풍요로워집니다. 반면 귀가 얇다는 것은 듣기보다 말하기를 좋아하고 남의 이야기에 쉽게 상처받으며 방어적으로 마음의 문을 닫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은 관계가 얕아지고 노년에 외로워질 수 있습니다. 금순 할머니는 48부터 52까지 4년 동안 점점 더 외로워지셨습니다. 장사는 잘 되었습니다. 돈은 모였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텅 빈 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딸은 1년에 한 번도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금순 할머니는 다시 순덕 할머니를 찾아가셨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이미 84이 되셔서 가게는 접으셨지만 여전히 건강하셨습니다. 금순 할머니가 울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이마도 밝아졌고 코도 세웠어요. 돈도 모았어요. 근데 왜 이렇게 쓸쓸할까요? 자식들이 안 와요. 혼자예요. 순덕 할머니가 금순 할머니의 턱을 만지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금순아, 여기가 문제구나. 턱이 굳었어. 하늘에서 복을 받고 코에 재물을 담았는데 정작 땅에 씨앗을 심는 걸 잊었구나. 턱은 관계야. 네가 자식들한테 돈은 보냈는데 마음은 안 보냈지? 먹을 것은 줬는데 따뜻한 말은 안 했지? 금순 할머니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으셨습니다. 맞았습니다. 금순 할머니는 평생 일만 하셨습니다. 자식들에게 밥은 해줬지만 안아준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해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가난한 시절의 습관이었습니다. 먹여 살리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셨으니까요. 순덕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큰딸한테 전화해. 미안하다고 해. 그리고 보고 싶다고 해. 내가 먼저 해야 해. 그게 턱에 씨앗을 심는 거야. 금순 할머니는 그날 밤 큰딸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전화를 거는 손이 떨렸다고 하셨습니다. 딸이 전화를 받았어요.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내가 먼저 말했어요. 혜진아, 미안하다. 엄마가 너한테 따뜻하게 못해줘서. 근데 엄마가 너 많이 보고 싶다. 전화기 너머에서 딸이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보고 싶었어. 그 전화 한 통이 시작이었습니다. 그 뒤로 금순 할머니는 매주 한 번씩 자식들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순덕 할머니가 알려준 방법을 쓰셨습니다. 전화를 걸어서 한마디만 해라. 밥 먹었니?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밥 먹었니라는 세 글자, 우리 어머니 세대의 사랑 표현입니다. 그 한마디 안에 보고 싶다, 걱정된다, 사랑한다가 전부 담겨 있습니다. 금순 할머니는 그 세 글자를 매주 전화로 전하셨습니다. 1년이 지나자 큰딸이 강진에 내려왔습니다. 2년이 지나자 아들도 제대 후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3년이 지나자 명절에 온 가족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금순 할머니의 턱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굳었던 턱 주변 근육이 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웃는 일이 많아지니까 턱이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졌습니다. 전화통에 대고 웃고, 손주를 안고 웃고, 자식들과 밥을 먹으며 웃고, 그 웃음들이 턱을 둥글게 빚어가고 있었습니다. 금순 할머니는 그 시절을
이렇게 회상하셨습니다. 턱이 부드러워지니까 웃음이 많아졌어요. 웃음이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가게에 오는 손님들도 떡만 사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하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내 삶이 따뜻해졌어요. 돈보다 사람이 먼저 왔고 사람이 오니까 돈도 따라왔어요. 순서가 그랬어요. 이 말씀이 참 깊습니다. 돈보다 사람이 먼저, 사람이 오면 돈도 따라온다. 이것이 턱의 지혜입니다. 관계를 먼저 돌보면 재물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반대로 재물만 쫓으면 사람이 떠나고 결국 재물도 떠납니다. 금순 할머니의 60에서 70까지 10년은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기였습니다. 큰딸 혜진이가 서울에서 결혼하고 첫 손주를 낳았습니다. 아들은 가까운 곳에서 가게를 열었습니다. 막내딸은 간호사가 되어 광주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이면 자식들이 돌아왔고 여름이면 손주들이 내려왔습니다. 금순 할머니의 작은 집은 언제나 사람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그 10년 동안 금순 할머니의 얼굴은 완성되어 갔습니다. 이마의 밝음이 깊어지고 코에 단정함이 자리 잡고 턱에 둥근 온기가 넘쳐 흘렀습니다. 눈에는 은은한 빛이 감돌았고 입가에는 늘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귀는 살이 올라 두터워졌고 붉은 빛이 돌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금순 할머니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금순이 할머니는 나이가 들수록 얼굴이 예뻐져 복받은 상이야.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타고난 복이 아니었습니다. 37년에 걸쳐 한 땀 한 땀 만들어 온 것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입꼬리를 올리고 매일 밤 미간을 쓸어주고 매일 1,000원을 모으고 매주 자식에게 전화하고 그 작은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진 얼굴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관상의 가장 깊은 가르침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얼굴을 천지인 3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마가 하늘이고 코가 사람이며 턱이 땅입니다. 이 3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온전한 복이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이마만 밝고 코와 턱이 좋지 않으면 복은 오지만 담지 못하고 누리지도 못합니다. 코만 좋고 이마와 턱이 약하면 절약은 잘하지만 애초에 들어오는 복이 적고 나눌 사람도 없습니다. 턱만 풍성하고 이마와 코가 부족하면 마음은 따뜻하지만 재물이 따르지 않아 힘듭니다. 3가지가 함께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금순 할머니의 인생이 바로 그 과정이었습니다. 38에 이마를 밝히기 시작하셨고 43세 코에 기운을 세우셨으며 52살에 비로소 턱에 씨앗을 심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 관상에서 중요한 곳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50대 이전에는 이마의 기운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기회를 받아들이는 힘,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용기, 그것이 이마에 달려 있습니다. 50대에서 60까지는 코의 기운이 중요해집니다. 모은 것을 지키고 불리는 힘, 노후를 준비하는 절제력, 그것이 코에 있습니다. 60 이후에는 턱의 기운이 가장 중요합니다. 관계의 결실, 그동안 심어온 따뜻함의 열매, 그것이 턱에 있습니다. 물론 3가지는 항상 함께 작용합니다. 하지만 나이에 따라 비중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50대 이후이신 분들은 코와 턱을 특히 신경 쓰시면 좋습니다. 60 이후이신 분들은 턱이 곧 여러분의 노년을 결정합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관상과 풍수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사람의 얼굴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사는 집도 함께 보았습니다. 집의 기운이 얼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밝고 환한 집에 사는 사람의 이마는 자연스럽게 밝아집니다. 정돈되고 깨끗한 집에 사는 사람의 코는 단정해집니다. 따뜻하고 사람 냄새 나는 집에 사는 사람의 턱은 부드러워집니다. 반대로 어둡고 지저분한 집에 사는 사람의 이마는 어두워지고 어수선하고, 물건이 넘치는 집에 사는 사람의 코는 날카로워지며 쓸쓸하고, 사람 기척 없는 집에 사는 사람의 턱은 뾰족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말씀하셨습니다. 얼굴을 바꾸고 싶으면 먼저 집을 바꿔라. 집이 밝아지면 마음이 밝아지고, 마음이 밝아지면 얼굴이 밝아진다. 금순 할머니도 이 가르침을 실천하셨습니다. 53살에 작은 방 하나를 새로 도배하시고 창문을 크게 내셨습니다. 아침 햇살이 방 안가득 들어오도록 거실에는 화분 3개를 놓으셨습니다. 부엌에는 항상 국이 끓고 있었습니다. 혼자 있어도 국을 끓이셨습니다. 집에서 따뜻한 냄새가 나도록, 그리고 집이 달라지자 정말 얼굴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금순 할머니의 현재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73세 금순 할머니를 제가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밝은 얼굴 기억하시죠? 그 얼굴은 35년에 걸쳐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38에 이마의 그늘을 걷어내기 시작하고, 43세 코에 그릇을 세우고, 52에 턱에 씨앗을 심기 시작한 그 긴 여정의 결과가 73 금순 할머니의 얼굴이었습니다. 지금 금순 할머니의 삶은 어떨까요? 떡가게는 큰딸 혜진 씨가 물려받아 서울에서 떡카페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강진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합니다. 막내딸은 광주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손주가 5명입니다. 명절이면 좁은 집이 터질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금순 할머니의 한약방은 사실 약을 파는 곳이 아닙니다. 동네 할머니들이 모여서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사랑방입니다. 이마는 환합니다. 주름이 많지만 그 주름은 전부 웃음 방향으로 나 있습니다. 코끝은 둥글고 아래를 향합니다. 턱은 부드럽고 둥급니다. 눈에는 빛이 때 날카롭지 않습니다. 귀는 두텁고 붉은 빛이 감돕니다. 입가에는 항상 온화한 미소가 걸려 있습니다. 금순 할머니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은 많지 않아요.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부족하지도 않아요. 필요한 만큼은 항상 있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외롭지 않아요. 그게 제일 큰 복이에요. 이것이 관상이 말하는 천지인의 조화입니다. 이마의 밝음과 코의 절제와 턱의 따뜻함이 균형을 이루었을 때 삶의 진정한 풍요가 깃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순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얼굴은 바뀝니다. 뼈는 바뀌지 않지만 기운은 바뀝니다. 금순 할머니의 이마는 35세 가장 어두웠지만 73세 가장 밝습니다. 37년 동안 매일 아침 입꼬리를 올리고 미간을 폈기 때문입니다. 둘째, 작은 습관이 관상을 바꿉니다. 하루에 1,000원을 모으는 것, 충동적으로 사고 싶을 때 하루를 기다리는 것, 매주 자식에게 전화하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코와 턱의 기운을 바꿔 놓았습니다. 셋째, 혼자 바꿀 필요 없습니다. 금순 할머니에게는 순덕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이 영상이 순덕 할머니의 차 한 잔 같은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넷째, 집도 함께 바꾸십시오. 밝은 집에 살면 이마가 밝아집니다. 정돈된 집에 살면 코가 단정해집니다. 따뜻한 집에 살면 턱이 부드러워집니다. 다섯째,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얼굴을 바꾸는 것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빛을 꺼내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바로 이곳 강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상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바뀌면 상이 바뀌고 상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금순 할머니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약간 다르게 얼굴이 곧 마음이에요. 마음을 바꾸기 어려우면 얼굴부터 바꿔보세요. 웃으세요. 입꼬리를 올리세요. 미간을 펴세요. 그러면 마음이 따라와요. 그러면 삶도 따라와요. 여러분, 오늘 저녁 거울 앞에 서 보십시오. 판단하지 마시고 그냥 바라보십시오. 우리 이마에는 어떤 기운이 흐르고 있습니까? 코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턱은 어떤 씨앗을 품고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밤부터 한 가지만 시작해 보십시오. 잠들기 전에 미간을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펴주십시오. 50번만.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입꼬리를 올려보십시오. 딱 3초만. 그것이 여러분의 관상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금순 할머니가 38에 시작한 그 첫걸음이 73의 오늘을 만들었듯이 여러분의 오늘 밤이 10년 뒤에 여러분을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짧은 문자 하나를 보내보십시오. 밥 먹었니? 잘 지내고 있니? 보고 싶다. 3글자면 충분합니다. 그 3글자가 여러분의 턱에 씨앗 하나를 심는 것입니다. 금순 할머니의 마지막 말씀을 전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 좀 전해주세요.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 가장 젊은 날이에요. 오늘 얼굴을 바꾸면 내일 삶이 바뀌어요. 그리고 삶이 바뀌면 우리 자식들 삶도 바뀌어요. 우리가 먼저 웃으면 자식들도 웃을 수 있어요. 전라남도 강진의 작은 한약방. 한때 얼굴에 그늘뿐이었던 여인이 37년에 걸쳐 만들어낸 빛나는 얼굴. 그 안에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에도 그 빛이 깃들기를 두 손 모아 빕니다. 우리 모두 저마다의 세월을 견뎌오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리 얼굴에 새겨진 주름 하나하나가 그 세월의 증거입니다. 하지만 그 주름이 고통의 흔적이 아니라 성장의 흔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금순 할머니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주변에 힘들게 지내시는 분에게 이 영상을 보내주십시오. 우리 어머니에게, 우리 이모에게, 우리 언니에게, 우리 친구에게 한 사람이라도 거울 앞에서 입꼬리를 올려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복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런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평안하시길, 그리고 내일 아침 거울 속 여러분의 이마가 오늘보다 조금 더 환하시길 진심으로 빕니다.